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와야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네. 뭉치 안녕하세요. 양승민입니다. 그 월급에도 반드시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네. 예, 모니터로 TV 꼰대 김광주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아요. 왜 꼰대고 왜 뭉친지? 꼰대 왜 꼰대죠, 근데 내가? 아니 내가 나를 꼰대로 누가 지었어요? 꼰대가 졌죠 뭐. 아, 꼰대가 지었나요? 네. 근데 네. 저는 꼰대라는 게 좋아요. 어떤 면에서 예, 그래요? 왜 좋냐면 요즘 그 어떤 게 역할에 대한 인식들, 그 어떤 책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옅어지는 것 같아요. 예, 역할 이런 거. 네. 뭐 그렇다고 뭐 대통령의 역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개인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간혹 그런 게 신문에 아주 의인들, 네. 불의를 못 참고 못 참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이런 의인들도 있는 반면에 네. 또 치사하게 불의에 눈 감고 넘어가 버리는 사람도 많거든. 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또 저도 간혹 그런 때가 헷갈리긴 해요. 네. 뭐 이렇게 그 젊은 어린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거지. 담배를 피우고 있다. 담배를 피우고 있다. 네. 잘못하면 얻을 맞을 것 어디 같아. 맞지? 네. 어중간하게 네. 어중간하게 말을 얻어 맞을 것 같아. 제 애들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어른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른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진짜 근데 그런 의미에서 개인이 그 개인으로서의 차지하는 또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잔소리로 많이 치부하는 경향이 있고, 그죠? 예, 잔소리로 치부하는 그 잔소리 많은 어른들이 소위 소통이 안 된다는 말도 듣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잔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 저도 이제 우리 가정생활을 하지만 네. 와이프의 잔소리, 와이프는 그 남편한테 최고의 트레이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와이프는 남편한테 최고의 트레이너, 맞짱 트레이너, 트레이너, 코치. 세쁘긴 세쁘. 그죠? 그 와이프의 잔소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왜냐면 와이프는 나의 단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죠. 그죠? 부끄러워. 그지 부끄러워. 단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 잔소리를 하는 거죠. 잔소리를 하는 거. 근데 그런 잔소리를 통해서 남편이 사실은 성장하는 거야. 일어나지 않을 것도 일어나게 되고, 씻지 않을 것도 씻게 되고,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그러는데, 단지 이제 그런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 잔소리를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자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역할들이 다 있고, 그 어른으로서의 역할도 일종의 잔소리 역할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꼰대가 낫죠. 저는 꼰대가 좋아요. 또 뭉치도 좋아요. 뭉치가 왜 좋은지 이제 본인이 자자찬을 한번 해봐요. 뭐 저는 제가 진 게 아니라서. 아니,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어감 자체가 좋아요. 뭉치 가잖아요. 그렇죠. 뭉치, 열쇠 뭉치, 돈뭉치. 예, 그래서 사고뭉치. 사고뭉치도 될 수도 있고, 돈뭉치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많기 때문에 예. 저는 뭉치라는 그 단어가 정말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되도록이면 예. 이제 사고뭉치에서 이제 돈뭉치로. 네, 여러분들한테 잠이 오게 하는. 잠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뭉치가 돼야죠. 그러고 네.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네. 꼰대와 뭉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도 참 조화가 잘 되는 조화스러운 거죠. 예, 조금 이제 좀 공격적인 변화도 시도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또 그것들이 진짜 어떤 조심스러운 여러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되는 그런 보수적인 시각도 필요하고.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름을 너무 멋지게 잘 지은 방송 모니스토리 TV.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야? 우리가 지난 그 한두 번에는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으니까 하는 김에
하는 김에 조금 이게 그 투자 상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보통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우리가 또 고객들한테 만나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ELS인 것 같아요. ELS 음. 또 어떤 사람들은 EAL, ESL, 이게 이렇게 일단은 ELS, ELS. 일단 E는 알겠는데 그 D가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은 뭐 ELS뿐만 아니라 ELD, 뭐 ELF, 뭐 DLS,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완전히 용어 자체가. 예. 저희도 한 번씩 신경 쓰고 생각하지 않고 답변하면 헷갈려. 네, 그래서 이제 ELS. 오늘은 이제 ELS, ELS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ELS가 그냥 이게 한마디로 뭘까? 한마디로 뭘까? ELS, 예, 뭐 ELS. 한글로 풀었으면 주가 연동 뭐 주가 연계 증권. 그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예, 주가 연계 증권 이게 말하자면 주가하고 이게 주식 시장에 있는 주가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수익이 결정되는 네, 이런 상품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ELS입니다. 그죠? ELS. 쉽게 풀었으면 이거죠. 쉽게 이제 구조를 보면 근데 예전에 데이터 많이 하셨죠? 데이터 많이 했죠. 기다리게 해놓고 기다리게 오지 해놓고. 않는 내님을 이런. 내일 날씨 좋으면 공원 가자. 내일 날씨 좋으면 뭐 공원 가자. 근데 날씨가 안 좋으면 날씨 안 좋으면 집에서 놀까? 집에서 놀까. 야, 그럼 날씨 안 좋게 바라야 되는 거 아닌가? 날씨 안 좋게 바라면 집에서 놀면 뭐 잠밖에 더 자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날씨 안 좋아야 되겠다. 날씨 안 좋아야 되는데. 그럼 날씨 좋은 게 안 좋은 거네? 날씨 좋으면 공원에 가는 거고, 네. 날씨 안 좋으면 집에서 노는 거고, 집에서 놀면 잠밖에 안 자는 거고, 네. 날씨가 좋으면 잠을 못 자는 거고. 복잡하네 그것도. 복잡하네. 자, 그렇다면 이 ELS는 네. 주가하고 주식 그 가격, 주식 가격하고 연관이 되어서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가진 상품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공원, 날씨가 안 좋으면 뭐 이제 집보다는 그럼 날씨가 안 좋으면 뭐 극장에서 영화를 보자. 만약에 했다면 네.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품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야, 멋지다.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조건이 날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들이 달라지는 거죠. 즉, 리턴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ELS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옵션을 설정하네 미리. 어떤 게 네. 약속을 설정하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겠다. 저렇게 되면 저렇게 주겠다라는 옵션 약속을 설정을 하고. 그렇죠. 옵션, 약속, 옵션. 선택권. 그 약속에 부합되면 그걸 주고, 예를 들면 공원을 가고 또는 극장을 가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에 부합되는 조건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게 ELS다 이거죠. 이게 ELS. 그러면 네. 손해 보는 게 없나요?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쉽게 쉽게 푸는 건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ELS는 그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100만 원의 상당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자산,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예. 채권에 투자를 하고 일부분을 이제 옵션에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옵션을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면 원금 이제 ELS도 이제 원금 보장형이 있고 이제 비보장형이 있습니다. 예. 이제 원금 보장형을 예를 들면 일단은 상당 부분을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있잖아요. 예. 즉 원금 보장형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1년 뒤에 3% 정도 수익을 나는 채권이 있다면 약 97만 원 정도는 채권에 투자를 해요. 예. 채권을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3% 수익이 나기 때문에 3%가 붙으면은 딱 100만 원이 되겠죠. 예. 그러면 그게 원금 보장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100만 원 중에서 97만 원은 채권에 투자해서 1년 뒤에 원금 보장을 추구하고 그 나머지 3만 원이 꽁돈이잖아요. 비는 거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고위험 상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하. 예. 이게 옵션 같은 데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뭐야 옵션이라는 게 이게 위험한 걸 알아. 이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아파트 분양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파트를 이제 분양권을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뭐 분양권은 이제 뭐 딱지도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를 뭐
3억에 살 수 있는 권리, 그거를 뭐 몇백만 원 사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치가 많이 오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돈이 되고. 프리미엄이 몇배가 붙는 거죠. 즉 내가 조금만 투자했는데 그 프리미엄 자체가 뭐 두세 배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옵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적은 돈이지만 수익에 대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크다. 반면에 이럴 확률도 높은 거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가 ELS인데 이런 그 옵션 비중이 어떠냐에 따라서 높냐 낮냐에 따라서 원금 보장이 될 수도 있고 원금 비보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런 이제 원금 보장과 원금 비보장의 ELS의 그냥 이제 그 기준은 결국 운용을 그 자금을 운용을 어떻게 하냐. 옵션을 높이 가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커지니까 원금 보장이 힘들고 대신에 수익률은 높아질 거고요. 수익률은 네.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고 네. 옵션이 적으면 원금 보장이 되는 대신에 수익률은 기대하기 힘들고 그렇죠. 그죠? 그런 구조가 되어 실제 있습니다. 이제 원금 보장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보통 이제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은 네. 그 투자 손실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일반인들은 당연하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상품 뭐가 이제 언론에서는 막 좋다고 하는데 뭐 막 나오면 괜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고 근데 하려고 하니까 아까 그런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원금 보장에 또 눈이 아무래도 네, 신경이 많이 네. 원금 보장에 눈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원금 보장 ELS를 선택했을 때는 대체로 결과가 어떤가요? 대체로 10개 중 8개 정도가 원금 보장이 되면 확률이 높습니다. 확실하게 원금 보장 확실하게 원금 보장이 확실하게 돼. 원금 보장. 야, 근데 그러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원금 보장이 됐다. 라는 게 원금 보장이 된 게 아니라 결국은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지난번에 기회비용을 이야기했죠. 잃어버리신 거죠. 또 예. 이제 물가가 상승됐다면 결국은 물가 상승만큼 그 기간 동안에 물가 상승만큼 현금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죠? 자산 가치가. 그래서 차라리 원금 보장형 ELS를 하실 거면 원금 보장형보다는 차라리 비보장 하시는 게 어차피 우리가 투자잖아요. 예. 내가 마이너스 안 보려고 투자한다. 그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 근데 자체가. 그런 분들이 있어. 네. 이게 도둑님들 심보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손해는 보기 싫으면서 수익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 결코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 정신이 없다. 구조적으로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ALS 말고 ELD, 뭐 ELF를 말씀드릴 건데 그때 설명드리면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원금 예. 보장의 상품들이 원금 보장이 될 확률이 높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ELS 쪽으로 보면 이제 그만큼 이제 기초자산, 예. 즉 어떤 기초자산을 가지냐가 중요한 건데, 즉 기초자산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게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네. 기초자산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ELS를 주가하고 어떤 특정 주식의 가격하고 연관되어서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라 했는데 여기서 기초자산 우리 뭉치 씨가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ELS가 어떤 그 특정 기업의 주식하고 주식의 가격하고 연동을 시켰느냐 할 때의 그 특정 주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몇 퍼센트 상승할 때, 또 예. 몇 퍼센트 하락할 때, 만기 시점에 지금보다 뭐 5%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뭐 연 몇 프로 주겠다라는 조건이라든지 아까 말한 그 뭐죠 날씨 날씨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다 이런 조건인 거죠. 그 날씨가 되는 게 기초 종목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또는 날씨가 나쁘면 할 때 그 날씨라는 것이 바로 기초 자산을 뜻한다. 그렇죠. 오늘 무치 씨가 이야기했던 이걸 우리 예를 들어서 적용해 보면 그 특정 종목의 주가 그죠? 종목의 주식이 그것이 되는 기초 거죠. 자산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기초 자산이 특정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제 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뭐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 뭐 중국 차이나 지수, 이제 미국 뭐 S&P 지수 이런 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ELS가 네. 주가 연계 증권이지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지수를 연계할 수도 있고, 네. 그죠? 또 어떤 다른 상품 가격을 연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나아가면 네. 그런 것들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초 자산, 즉 날씨에 해당되는 종목이 뭔가가 중요한 건데, 그게 일반 특정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지수가 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지수보다는 특정 종목에 대한 이제 그 변화 가능성,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코스피가 망할 위험보다 특정 회사가 망할 위험이 더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회사, 즉 관련된 개별 종목들은 위험이 큽니다. 대신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더 높아요. 예, 반면에 이제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들은 위험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기대되는 수익 자체도 작습니다. 그렇죠. 자, 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만약에 비보장형을 하신다면 좀 지수형 에 연동되는 기초자산을 가진 종목들을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하는 것은 위험이 조금 덜하다라는 거죠. 위험이 이제 분산되니까 특정 종목을 연계시키는 것보다 네. 지수는 전체 시장 전체에 대한 이렇게 그 시장 전체를 다 담아가는 연계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위험이 네. 집중되어 위험이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비보장형 하시려면 지수와 연계된 종목들 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고요. 예. 만약에 개별 종목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 예전에 투자해서 손실 보신 분들을 보시면 몰빵이에요, 몰빵. 1,000만 있으면 1,000만 원 이래서 사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 좋다 하니까. 예, 좋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1,000만짜리도 나눠라. 어떻게? 우리가 분산 투자 강요하잖아요. 펀드도 분산 투자 강요하지만 이래서도 분산 투자 강요합니다. 이래서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진짜 강요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래서 뭐 그냥 한 방에 가야 되는 줄 아는 거죠. 아니야. 이래서도 예를 들면 5개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000만 1,000만 한다면 200 이렇게 200. 나누는 게 있는 거죠. 그것도 이래서도 200, 200을 5개로 나누면서 가입 시점을 달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예래서의 구체적인 어떤 상품, 어떤 주가하고 연계된다든지 지수하고 연계된 이걸 또 달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주가 연계됐으면 그 다음에는 뭐 자동차 연계, 그 다음에는 뭐 원자재 연계 이런 것들 종목을 달리하면 효과가 되는 거죠. 즉 한 개가 예를 들면 망가졌어. 그래도 네 개가 살아 있잖아요. 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썸은 수익이 나게 됐습니다. 그죠. 즉 이래서도 시점에 대한 분산과 종목에 대한 분산이 필요하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즉 내 수수료 줄 테니까 너고 이거 알아서 좀 이래서를 구성해봐. 이걸 구성해주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 수작업이다. 네, 그걸 전문가들이 수제. 개인이 어떻게 그걸 다 해?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전문가가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들 전문가가 운영해주는 상품에 가입하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게 개인이 그 전문가들이 분산돼 있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랩이라고 예, 부르죠. 랩이라고 네, 네. 자문형. 네, 랩. 그죠? 예, 자문형.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ELS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기초 종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상품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통 선입견을 겪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용어가 어려우면 이거는 위험한 상품이다. 그죠? 그렇죠. 근데 예에서는 그 용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뭐 주가하고 연계되는 이것을 영어화하다 보니까 예에서가 된 것일 뿐이고 로직은 이게 구조 자체는 상당히 간단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언제 투자하는 게 유리하냐 하시면 지금처럼 코스피가 힘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면서 상대적으로 박스권에 있을 때가 ELS 투자하시기로는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예. 즉 주가가 쉽게 말하면 갇혀 있는 거죠. 예.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종목들 ELS가 현재로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이제 보통 이제 ELS의 어떤 옵션 그 조건을 설정할 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종목의 주가가 만기 이전까지 예를 들면 뭐 10%, 20%, 뭐 50%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뭐 몇 퍼센트의 그 수익을 이제 주겠다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이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면 상승 쪽으로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품군들이 좋은 거고 그렇죠. 이렇게 들락날락 할 때는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그렇다면 어느 그 범위 어느 범위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ELS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품을 그때 예전에 제가 롱숏 펀드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험 중수익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으시고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3년 이상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조건들이 3년 정도 가야 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서는 유동성, 즉 최악의 투자 시점, 최악의 투자를 조건들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이내에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그때 환매를 해야 되는데 그때 됐으면 1S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원리금에 대해서 3%, 많게는 10%까지 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년 이내 쓸 돈이시면 ELS 하지도 마시고요. 관심 가지도 마시고. 자, 이 ELS도 중간에 어떤 뭐 이렇게 조건이 실현이 되면 또 중간에 다시 재투자되는 경우도 있죠. 네, 재투자되는 게 많고요. 예, 그만큼 이제 조기 상환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뭐 그런 조기 상환 기회가 짧으면 짧을수록 좀 유리합니다. 그죠. 네.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ELS를 가입할 때 만기를 3년으로 대체로 정하죠. 3년을 정하고 그 3년이라는 속에서 일반적으로는 6개월마다 한 번, 그러니까 총 1년에 2번, 총 6번의 조기 상환 기회, 또 조기 그 6개월 동안에 조건이 달성을 해버리면 그때 수익을 실현하고 이제 상환을 한다는 게 조기 상환인데 그 네.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면 더 좋다는 거죠. 짧으면 짧을수록 왜냐하면 이제 조기 상환 기회가 많아지면 거기 또 재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재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찬스가 많아진다. 그렇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또 일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의할 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환매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까지는 쓸 돈 아니어야 됩니다. 3년 이상 가능한 투자. 그리고 기본적인 조건들 잘 따져보자. 되도록이면은 지수형 종목형보다는 지수형이 유리할 거고 종목형 한다면 분산, 시기도 분산, 종목도 분산. 그러니까 우리가 문치씨가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익이 높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안전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위험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금 보장형 ELS는 관심도 가지지 마라. ELS 자체의 원금 보장형은 원금 보장될 확률이 되게 높다. 예.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또 ELS가 100% 성공만 하는 건 아니잖아, 원금 그렇죠. 비보장이.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리스크가 약간 있는데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에 대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원금 보장은 대체로 원금 보장으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그만 리스크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 보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원금 비보장을 가져가긴 가져가되 최소한으로 가져가고요. 예,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원금 보장 원하는데 원금 보장 상품 넣으면 돼요. 예. 예, 그런 상품에 넣으시고 그 비보장 상품 비중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네. 또 반대로 원금 비보장 ELS 쪽으로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돈의 전부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여윳돈이 1,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을 몽땅 그냥 ELS를 넣어서 원금 비보장으로 다 돌려버리면 상당히 좀 마음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 ELS 자체 원금 비보장 ELS 자체를 한 뭐 50%나 그죠? 또 뭐 30% 이렇게 가져가시고 나머지 것들을 또 다른 투자로 분산해 나가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할 부분이 세금이에요. 세금. ELS 투자 같은 경우는 이 수익 자체가 배당 소득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세금이 15.4% 있겠네요, 세금을 그죠?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천만 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요. ELS가 한 3년까지 쭉 가면 만기에 한 20-30% 정도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근데 네. 예를 들면 1억을 투자를 했어. 근데 그러면 한 번에 수익이 2-30만 원 발생된다. 그러면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율의 과세를 떼일 염려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많이 못 넣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세금 여부,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해서 적정하게 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어차피 이게 많이 못 넣어요. 네, 그래서 또 세금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도 있고요. 자산가들은요. 네. 세금 내세요 그냥. 그죠? 예, 요즘 이제 갈수록 그 세금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철저해지기 때문에 뭐 ELS에서 조금 어떻게 피한다고 하더라도 풍선효가 다른 데가 또 다른 그렇지, 데가 딴 또 데 이렇게 맞아. 팽창합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세금에 대해서 점점 겸손해지는 그런 것이 뭐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세금 또 다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쓰잖아요, 그죠? 들어서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또 이게 선거나 이런 걸 잘해야죠.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는지 좀 이게 잘 경계하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ELS, ELD, ELF 이 세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머리 아프죠 이게? 그렇죠. EL까지는 같아. EL. EL까지는 같은데 ELS, 예. ELD, ELF. ELF 그죠?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알파벳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ELS를 이해하시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ELD나 ELF나 기본적으로 구조는 같다. 그죠? 그래서 예, 구조는 같다. EL자가 붙으면 다 똑같다. S나 똑같다. D랑 F 똑같은데 이제 발행하는 주체가 틀립니다. ELS는 은행이 발행합니다. 증권사가 발행합니다. 네, 증권사. 예. ELD는 은행이 발행합니다. 은행이 이 T가 발행합니다. 뭐냐면 이제 디파짓, 즉 예적금에 대한 예적금. 약어거든요. 그래서 아까 T가 붙으면 ELS의 S는 시큐릿 맞나? 시큐리티. 예. 여기 발음이 우리가 ELS, ELD 그다음에 ELF, F가 붙으면 펀드예요, 펀드. 그래서 얘는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자산운용사가 그래서 발행. 기본 로직은 똑같아요. 네. 대신에 은행이 발행하면 ELD, 증권사가 발행하면 ELS,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면 ELF인데 자, 그에 따라서 성격 자체가 좀 틀립니다. 즉 기본적으로 은행 것은 원금이 보장됩니다. 보장이 된다. 예. 왜냐하면 그 기초 종목 자체가 은행 예적금이에요.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만 원 투자하면 97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에 대한 원금 보장을 만들어주고 3% 가지고 이제 울리는 한 거거든요. 3만 원 가지고 100만 예. 원에 한 3만 원 가지고 이제 예. 투자를 소위 한다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원금 보장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원금 보장형을 주의해야 된다는 게 특히 ELD 상품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원금 보장으로 ELS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ELS 자체를 안 하는 게 편해. 예, 왜냐하면 네. 뭔가 뭔가 좀 이렇게 별 희한한 상품에 가입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결과는 뭐 이렇게 원금 보장으로 끝날 확률이 높고 네. 또 원금 보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기대 수익률을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ELD는 또 진화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원금 한 2% 정도, 연 2% 정도 보장해줘요. 연 2% 정도. 기간은 되게 짧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한 9개월 정도 제가 통계치를 한번 보니까 10개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수익률 2% 이하예요. 네, 2% 이하. 한 1년 반에서 2년 투자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10개 중 3개 정도가 수익률이 한 2, 3% 정도. 예. 예. 그 다음에 한 나머지는 이제 원금 보장 정도 되고 100개 중에서 3개 정도, 약 3% 정도만 수익률이 5% 이상입니다. 5에서 7% 정도. 100개 중에 3개 정도가 5에서 7% 정도 수익을 냈다 이겁니다. 예. 즉 원금 보장되는 상품들은 이유가 다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원금 보장 또는 연 2, 3% 정도를 벗어날 확률은 극히 적다. 그 정도 수익을 기대되는데 내가 원금 보장이 되면 그에 대한 기회비용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원금 보장 자체가 뭐냐면 원금 손실이 된다.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연 이자 먹잖아. 2, 3% 정도. 그걸 버리고 5, 6% 정도를 기대한 건데 근데 5, 6% 정도 받을 확률은 크게 적은 반면에 내가 2, 3% 이하로 받을 확률이 많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유동성. 즉 판매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면 수익성, 안정성은 보강이 됐지만 수익성과 유동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딸린다. 그래서 저는 원금 보장이 하실 거면 그냥 딴 거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딴 거 하시고 말 그대로 철저하게 분산. 투자 측면에서 보려면 차라리 원금 비보장이 투자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ELS 상품 자체를 다른 네. 일반 펀드나 이런 것들하고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르다. 예, 다른 차원에서 상품 분산하는 것의 분산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이렇게 그렇죠. 바라보는 게 좋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원금 보장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거의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하고 거의 뭐 비슷한 결과를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오히려 네, 1% 더 먹으려다가 그냥 2, 3% 이자도 못 벌 확률이 더 그렇지. 높다. 지금 현재 트랙 레코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많이 해보죠. 요즘 최근에 신한은행이 공개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뭐 관심 덜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은행들은 네. 계속 어쨌든 뭘 하셔야죠. 은행들은 팔아야 되죠. 그것도 네. 은행 직원들의 은행 또 상품 개발 팀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나요? 상품 개발팀 특징. 예, 특징이 일단은 원금 보장되면서 수수료 많이 남는 거 아닐까 느낌상.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가장 확실한 특징 중에 하나는 네. 그 사람들이 그 월급의 잠이와를 듣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구나. 듣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뭐 들으면 어때? 들으면 뭐, 결코 우리가 뭐 잘못 얘기하는 것도 아니 아닌데. 들으면 결코 그런 상품을 해서 이게 굉장히 그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힘든데 그런데 뭐 들어도 또 어쩔 거예요, 그죠? 해거지 뭐. 해야지 또그 네. 그 사는 사람들 우리 방송 안 들으면 끝인데 뭐. 그렇게 해도 또 네. 은행으로서는 어쩌면 또 상품을 개발해야 되고 은행의 카테고리에 맞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단계도 있었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ELS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ELS는 증권사, 자 ELD는 은행, ELF는 자산운용사인데, 자산운용사. 예. 자 그런 구조고 기본적인 로직은 똑같다. 주가에 연결되는 상품들이다. 그 ELS가 뭐 영어가 조금 낯설다 해서 결코 어려운 상품이 아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원금 비보장을 추천드리되 전체적인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으로 위험을 조금 떨어뜨려라. 그렇게 두려우시면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ELS 때문에 최근에 2011년도 투자하신 분들은 마이너스가 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뭐 간략하게 뭐 사연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뭉치 씨 이번 네. 그 토일 주말 때 날씨가 좋으면 어디 갈까요? 이번 주는 어버이날 가야죠. 그렇군요. 저도 갑니다. 진짜? 네, 저도 갑니다. 떠나야죠. 저도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좋아도 어버이, 날씨가 나빠도 어버이. 야, 근데 이 방송 언제 나갈지 모르겠다. 그러네. 하여튼 어버이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세월호가 빨리 이제 좀 이렇게 좀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직도 애타게 기다리는 또 유족분들이 계시고 네. 또 그 마음들에 우리가 최대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면 좋겠고 참 이렇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여간 뭐 빨리빨리 그죠? 조금이라도 빨리 그분들이 희망하는 네. 그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뭉치 씨.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